참 국무회의 분위기도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첫 국무회의 때 이렇게 김밥 한 줄 놓고 먹어가면서 3시간 40분 정도 국무회의가 이어져서 와 일하는 분위기가 물씬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는 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각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얼굴이 갈수록 초췌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사진으로 비교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웃음 띤 얼굴에서 이렇게 안색이 초췌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지금 막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얼굴을 감싸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 그래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뭐 이미 보도가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지금 뭐 폐허 같았던 다시 지금 그 대통령실을 꾸려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업무 로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밥이 아니고 이제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마치고 나서 대통령실 직원 식당에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했고 또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이게 또 좀 화제가 됐죠. 구내 매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우연히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차담을 했다라고도 즉석 합니다. 차담회가 있었다고. 네, 맞습니다. 이제 또 국회 출입하면서 즉석 차담이 가끔 있긴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 참석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뭐 이 주어진 시간이 점심 시간이 일종의 좀 인터미션, 그러니까 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도 좀 살뜰하게 쓰면서 좀 일하는 모습, 좀 일하는 정부를 좀 강하게 어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의 질의응답으로도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겐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 뭐 이런 취지로 물었다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서 폭넓게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기조로 지금 이 의제를 가지고 가려는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고압가스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냐, 위법이니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접근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련 부서와 관련된 이제 의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후보 시절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통일부가 이미 지난 9일에 전단 살포는 한반도 상황의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에게는 베트남 라이따이안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 라이따이안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 파월 장병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이게 특정 정책이 필요한 취지는 아니었는데 대책이나 배려가 있는지 물어보는 차원이었다라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댓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비서실장의 건강을 힘내라고 커피님이 아이고 건강 챙기면서 일하시길이라고 걱정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차가운 겨울님은 코스피 지수 올라간 걸 보고 정말 좋아요라고 어떤 분이 아까 햇살은 코스피 주식시장이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10일자로 개시가 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어제 기자간담회 열었잖아요. 위기 극복의 참모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반미주의자라는 야권 공세에 대해서 뭐 미국에 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 미국 변호사야. 한덕수 전임 총리와 같은 하버드대 다녔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김민석 후보자 본인 상에서 웃으면서 분위기를 풀면서 답을 하긴 했는데 이 질문이 이게 적절한 질문이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또 기자가 일부러 우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게 질문이 뭐였냐면 야권과 온라인상에서 후보자한테 1985년 미국 문화원 정보 사건 관련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반미주의자 아니냐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좀 말이 많은 이슈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 후보자가 웃으면서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했다면 조금은 저에 대해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고 있지만 약간 뼈가 있죠. 본인이 동년배 중에서 여행 자유화 이후 비교적 해외 경험을 빨리 한 축에 속하고 미국에서 다양한 공부도 했다라면서 아까 말씀하신 공교롭게도 전임 한덕수 총리와 같은 하버드대도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받았다라면서 본인이 반미주의자가 아님을 상당히 좀 강조를 했고요. 이게 사실 이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는 이 사건 자체가 원래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이 군 투입에 미국이 개입했냐 안 개입했냐 요게 좀 논란이었을 때 사실대로 국내에서 반미 정상이 높았을 때였고 실체 파악에 대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점거 시위였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심사 절차는 어제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도 함께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 시계 이제 뭐 제작 안 한다 이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전현희 의원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나와서 뭐 그런 거 뭐가 필요 있느냐 이렇게 답했다고 해서 이거 시계 안 만드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직접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한데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을 적합하겠다고 판단해서 가성비 높은 대통령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이게 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걸 받아들여서 만들 거야 안 만드는 거 아니다라고 이제 직접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대통령 임기 시작한 초기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해프닝성으로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유튜브에서 한 말이 한 거고 언론이 여기다 좀 해석을 덧붙이면서 이게 좀 더 부풀려진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또 해명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이제 시계를 만들었고 그 시계에 좀 이제 호사가들은 그 시계의 중고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계가 아무래도 좀 외교 의례상도 그렇고 뭐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이런저런 기념품이나 선물로 하기 좋기도 하고 해서 또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시계가 대단히 뭐 사치스럽거나 고급스럽게 나온 제품도 아니고 적당하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냥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강유정 대변인 설명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이 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이 해프닝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배경도 좀 설명이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시계 선물 이야기가 나와서 꼭 필요할까요?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해서 의견을 주셨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소민님은 스마트워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스마트워치 배경을 아예 자체 제작해서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또 애플트리님은 시계 갖고 싶네요. 벌써부터 얘기를 하시고요. 또 그 부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맞는 또 취지에 또 가성비 좋게 또 만드시겠죠. 시계를 만드는 건 괜찮습니다. 허투루 만들지만 않으면 되죠. 국민의힘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신의 거취와 5대 혁신안 이거 전당원 투표 붙이자는 제안을 거듭 강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던데 당 쇄신안 자체가 난항에 빠지니까 대선 이긴 당 같다고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통 그러니까 대선의 진당이라고 하면은 보통 의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퍼포먼스도 좀 하고 무릎도 좀 꿇고 큰절도 하고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당 이름도 바꾸고. 네, 바뀌겠습니다. 뭐 이런 루틴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약간 신빙성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한데 지금 그런 제스처도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나름 사실은 대선 직전에도 그랬고 직후에도 계속 뭔가 여러 가지 쇄신안을 던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당내에서 안 먹히고 있고. 여전히 당내 주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제 거취에 대한 압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 비대위원장 본인은 조금 더 임기를 연장해갖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로 정해진 임기를 더 이상 연장해서 어려운 수순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전당원 투표라든가 전당원 여론조사 같은 카드를 던지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서 이제 이 전당원 투표 제안 찬성한다 이러면서 친윤계한테 상식 외면하지 말라고 비판했던데요. 네, 지극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내를 장악한 게 친윤 세력이고 그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좌지우지하려는 행태를 극복해보겠다는 의지 표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친윤계 인사들은 원내대표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다음 원내대표 선거가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김기현, 나경원, 김도읍, 성원석, 성일정, 김성원 이런 의원들이 거론이 되는데 근데 이 중에서 다 나가겠습니다. 손든 사람은 아직 없긴 합니다. 그나물에 그 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조경태 의원의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친윤계가 아니라 친윤계 중 이선으로 물러나고 좀 새로운 얼굴이 전면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키를 잡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결국 이번에 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거취나 임기라든가 전당대 시기라든가 이런 당의 쇄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조들에 대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만큼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서울 고법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었고 오후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김 비대위원장 거취와 이 혁신 과제 놓고 의총 다시 열어서 결론을 좀 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한 5시간 정도 마라톤 의총을 했는데 결론 없음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제 좀 더 이어가려고 했는데 어제는 이제 의총을 다시 열지 못했고 대신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가지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수건이 어떤 연석회의를 좀 받아주면서 좀 우군을 늘리려는 모양새였고 오전 사실 의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사법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 제대로 매도짓지 못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언제까지 할 건지 전당대회 언제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더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이재명 정권이 국힘 해산할 테니 각자 도생을 준비하라고 올렸어요. 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위원전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 언급했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전까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국민의힘이 앞서서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보니까 또 특히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헌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청구 자체는 가능해진 상황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만큼 우리 빨리 바꿔야 된다라면서 본인의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어제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도 본인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고 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지금의 여권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 우리가 앞장서서 빨리 개혁하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당 인사의 계엄 연루 의혹이 확인될 경우에는 역시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명분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권의 반응은 어떤가 좀 보게 되면 일단 김영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 위원장의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내란 특검 부분들은 그대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서 처벌하는 것이지 야당 탄압을 위한 기재는 아니다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 얘기가 좀 화제가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를 100% 확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친윤계 일부 의원들은 전화번호를 이미 바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인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가 좀 다르지 않나. 사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거라는 것도 아마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서정욱 변호사가 권순표 뉴스아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죠. 탈당할 때 배웠고 지금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낙천적이고 건강하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에 대해서도 여쭤보면 100% 무죄다. 증인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도 취소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라면서 재판 결과에 좀 낙관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본인이 변호를 했는데 MB도 100% 무죄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었다라면서 유죄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 정도는 돼야 대통령까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뭔가 서정욱 변호사도 그럼 속으로는 본인도 유죄가 나올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심칩 교체에 가서 전화번호 바꾼 거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들이 SKT 해킹 사고를 계기로 유심칩은 물론 핸드폰 기기를 교체했다라고 하고 국회 관계자는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일부 국민의힘 의원실 중에서는 문서 파쇄를 비롯해 대거 짐 정리를 한 곳도 있다. 그러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거나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은 전화번호를 바꾼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서정욱 변호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뭐 취재를 해보고 말을 종합해 보니까 내년쯤에 홍준표 전 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보수를 재편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함께 신당을 창당하거나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다.
굉장히 의아하다 이렇게 일축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오늘 SNS에 이야기한 걸 좀 옮겨드리면 정치 평론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 내용들이라 의아하다라고 했고요. 오로지 동탄 주민들을 위해 밀린 지역구 사무를 처리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에 매진하고 있다. 당원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관련 링크까지 첨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가 이야기한 이 소위 말하는 신당설이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출처가 좀 불분명하기는 한데 여의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홍 전 시장 본인이 약간 이제 여기에 불을 붙이게 됐던 게 본인의 이제 온라인 청년 소통 플랫폼이죠. 청년의 꿈에 개혁신당 입당설에 대해서 낭설이다라고 일축을 했고 다만 개혁신당은 내년에 가면 좋겠다는 지지자의 글에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정기 은퇴를 선언을 했는데 그 정기 은퇴는 완전 은퇴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은퇴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으로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그 당이 아니라 딴 당은 갈 수 있겠다. 그럼 다른 당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럼 지금 홍 전 시장이 선택할 선택지는 그럼 개혁신당에서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마침 또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같은 개혁신당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열린 문을 해놓고 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물음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내 탓도 하지 마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지를 남긴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나저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53만 명을 넘었어요. 53만 2,167명입니다. 이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던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 나온 거를 좀 옮겨드리면 일단 3차 TV 토론 젓가락 발언 관련해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돈 없는 혐오 발언으로 벌금 500만 원형을 받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불편을 느낀 국민들이 계신 만큼 심심한 사과를 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여기지 않는다라면서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사 요건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이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충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윤리위도 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어쨌든 윤리위는 빨리 좀 구성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요. 근데 국회의원 제명이 사실 절차적으로 쉬운 건 아니긴 합니다. 일단 헌법에 따라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다수의 찬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 없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심심한 사과를 했다라는데 이 사과에 대해서도 이게 사과냐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 사과 과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지나가는 다른 유권자 시민분이 항의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반응하면서 약간 나왔던 거라서 글쎄요. 정말로 상처 입고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그 사과로 충족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영거 의원과 김병기 의원 양자구도인데 이번에 특히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목할 점이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이 처음 도입됐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일단 그 민주당 출입이 아니기는 한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민주당 출입하는 이 동지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좀 모르겠다. 모르겠다. 사실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기자들이 가장 맞추기 어려운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의원들이 투표하다 보니까 속내를 알기 쉽지 않죠. 그렇죠. 의원들은 항상 이제 그런 면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쪽 표를 더해보면 의원 전체 수보다 많은 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20%가 들어가는 권리당원 투표도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당원 투표에서의 이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까 이것도 좀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의원표로 환산했을 때 약 34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서 의원이든 김병기 의원이든 둘 다 이제 친명 성향 의원이다 보니까 뭔가 계파적인 구분이 있거나 색깔이 뭐 뚜렷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본 바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먹힐지 누가 더 호응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김병기 의원 부인이 과거죠. 지난 2016년 그 아들의 국정원 채용과 관련해서 당시 이현수 국정원 기조실장과 통화한 전화 녹취를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 아들의 채용 관련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의원직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네, 이게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2014년에
서류 필기 면접 통과했다가 신원조사에서 탈락을 했고 2015년 공채에서는 면접 전형, 2016년 공채에서는 필기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 의원의 아들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이 국정원의 실장과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경력 공채가 있었고 김병규 아들이 이 경력 공채에 합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도 공개가 됐었죠. 실제로 배우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네. 그러다고 또 이제 김병기 의원도 이제 배우자만 소통을 한 게 아니라 국정원에 입장문을 써서 일종의 좀 항의 서한도 보냈다. 이것도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MBC에서. 이 신원조사가 왜 문제냐. 아들의 신체적 결함도 문제가 아니고 대마초와 관련해서도 한두 모금 핀 거를 한두 번으로 왜곡한 이유가 뭐냐라고 국정원이 설명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기 의원이 아들이 신원조에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항의 서한으로 보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항의 서한 보낸 것도 그렇고 배우자가 통화한 것도 적절한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먼저 배우자 통해가지고 전화 한번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화를 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배지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어떤 게 이미 이제 또 예전에도 이제 과거에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시가 이제 김병기 의원이 정무위원회 소속이었고 특히 정무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리였던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국정원이 밝힐 게 있으면 빨리 밝히는 게 빨리 매조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운유한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